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매주 토요일 저희가 아주 좋은 책 한 권씩을 함께 여러분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프 구델이 쓴 폭염살인이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시무시한데요. 이 책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 읽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책 아니죠? 그러니까. 제목이 살벌합니다. 예, 폭염살인. 예, 저도 처음에 제목 추천사 써달라고 출판사에서 연락 왔을 때 이거 너무 공포 마케팅 아니냐. 우리 학자들은 이런 거 좀 어색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제목이 더 좀 살벌합니다. The heat will kill you first. 더위가 너부터 죽일 거다. 이게 그래서 더 제목이 살벌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학자들은 이런 제목 붙이기 힘들지만 전문 기자 아닙니까?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인이어서 굉장히 어떤 그 현재 이 실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이런 고발성 이런 내용 상당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목에 비하면은 내용 자체는 뭐 분량도 상당히 방대하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학술 서적을 포함해서 논문 또 많은 전문가들과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논리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좀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나 진지하고 동시에 얼마나 이 문제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럼요. 폭염살인, 더위가 이 폭염이 너부터 죽일 것이다. 이거 확 와닿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학자가 아니라 언론인이어서 조금 더 이제 세게 쓴 것 같기도 한데요. 제프 구델이 그 전에 쓴 작품을 보면 해수면 상승을 다룬 책이라 하더라고요. 물이 몰려온다이기도 하고 이 저자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널리스트죠. 그리고 학교는 다 좋은 데 나왔습니다. 학부 버클리에 석사도 콜롬비아에서 했고요. 예, 그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1959년생 나이는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평생 말 그대로 기후 문제에 천착한 그런 언론인이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전문 기자, 전문 대기자 이런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학자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워낙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언론에 노출도 굉장히 많이 되면서 실제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깊이 이제 분석을 해온 그런 사실상 또 현장 전문가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폭염 그리고 이상기후,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룬 책인데 지금이 또 우리나라 가장 더울 시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여름이니까 덥지. 여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폭염도 여름에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환경 기후 경제학을 업으로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기후 문제는 먼 나라 미래의 이야기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여론이 바뀐 게 저는 2020년 코로나 이 19 사태가 시작된 그 첫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언론에서 무엇을 다뤘냐 하면요. 이러한 왜 이렇게 재앙과 같은 이런 질병 위기가 닥쳤냐 인류에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기후 문제의 하나의 파급력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다. 즉 생태계가 변화하고 날씨가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그래서 야생동물의 안에 들어있던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확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마침 그러면서 또 그 여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2020년 여름이. 그리고 이러한 폭염을 동반한 폭우 이런 것이 2022년 또 2023년 올해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이상 기상 현상이 누적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기후 문제가 실제하고 나에게도 관련되는 문제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수치로도 드러나는 것이 이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이라고 상당히 이제 유럽 연합의 공식적인 하나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산업혁명기부터 해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이 1월부터 12월에 1년간의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기 즉 한 170여 년 전과 비교해서 1.48도 올랐다. 이런 이제 발표가 올 초에 있었어요. 1.48도요. 예, 이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께서 아마 이 시청자들도 아실 겁니다. 1.5도를 넘어서면 이제 앞으로 큰일 난다. 그게 마지노선이다.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산업혁명기 이후로 처음으로 지난 170여 년 동안 처음으로 작년이 1.48도가 오른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올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어요. 연이어서. 그런데 1년을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이죠.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로 1년을 잘라서 보니까 이 기간 동안은 1.63도 올랐다. 그러니까 1.5도에서 확연히 초과가 된 거죠. 이제 이러면서 정말 이 더위가 이제는 아주 가까이에 나의 문제로 아주 가까이에 온다는 것이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평균값을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더 심각한 숫자로 그렇죠. 와닿는 거예요. 아마 내년 초가 되면 2024년도가 1년이 또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한 해로 등극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까지는 2023년이 가장 더운 한 해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매년 경신이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더 더워질 거다 이렇게 꼭 보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의 상당히 양태가 변동성, volatility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심해진다라는 것인데 전체 장기 트렌드는 더워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마침 작년 올해에 굉장히 닥친 거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10년 평균이 만약에 1.5도를 넘어선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1.5도 이상으로 가는 거다라는 식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네, 그 10년의 시작이 작년일 수 있다. 그 1.5도에서 돌아가지 않는 그 10년의 원년이 2023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꽤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참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지구를 포기하고 우리 삶을 우리 후대를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낙관적으로 보면 1.5도가 넘어서도 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적응에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1.48도, 1.63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 또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숫자들의 의미를 알고 보면은 또 이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48만 9천 명 1년에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더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 더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5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 2억 명 이상이 2019년 이래 극심한 식량 불안정에 시달린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또 70년이 되면 2억 명이 지구상에 2억 명이 극단적인 더위 속에 생존해야 한다. 뭐 이런 통계도 있는데 아마 듣기에 따라서는 뭐 생각보다 엄청나게 또 세지는 않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약간 한국과 약간 거리가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제일 주목한 통계는요. 이 책에서 21%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21%요? 이게 뭐냐 하면 더위와 가뭄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줄어든 전 세계 농업 생산량. 전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줄어든다. 한국이 쌀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 곡물 자급률이 20% 미만의 아주 이 식량 안보가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쵸. 특히 한국 분들이 얼마나 또 고기 육류 좋아하세요. 또 수입산보다 또 한우 한돈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이려면 그래서 그 육류를 우리가 섭취하려면 대부분의 사료를 다 수입해야 하는데 그쵸.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또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만약에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면 상당히 안 좋은 시나리오 하에서는 10년 내에 전 세계 농업 생산성이 50% 추락한다.
50% 추락이라는 것은 한국은 그래 돈이 있는 나라지만 돈이 있어도 아예 사료 수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당장 우리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특히 이 폭염과 가뭄. 사실 홍수도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다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농산물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참 뭐 비옥한 농토는 많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수입산 대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내부에서 이제 농업을 하기도 또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량 안보를 외치면서도 당장은 또 바꾸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후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에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다가설 수 있는 거네요. 그 키워드를 하나씩 저희가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그 식량 공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식량 난도 아니고 대공황처럼 예. 식량 공황이에요. 예, 디프레션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더더욱 농업 생산성이 떨어져서 아주 추락하는 상황이 왔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국제 농산물 가격은 당연히 폭등하게 되겠죠. 네.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개도국 또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만약에 절대 식량이 부족할 경우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입 못하게 될 수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나라지만 이렇게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미 벌써 과거에도 여러 국가들이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아예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국민 먼저 먹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정치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죠. 최근에도 뭐 중국, 인도 그럼요, 인도 그런 그렇게 조치들이 했었습니다. 있었죠. 네, 작년에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돈이 있어도 식량 수입을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육류 소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식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급력이 커지는 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후변화, 특히 폭염의 직접적인 그에 따른 위기의식을 이 농업 부문에서 식량 부분에서 겪게 되지 않을까.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실제하는 위협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만약에 기온이 1도 오르면 예. 농업 생산량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국내의 경우.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국내도 국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료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한돈 한우를 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에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제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2035년까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물론 시나리오가 다양하죠. 불확실하니까 예. 얼마나 더 오를지 온도가 아니면 조금 쿨다운 할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것이 식량 생산에 미치는 연구를 이렇게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해보면 전 세계 식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뭐 우리가 이런 거를 뭐 클라이밋 인플레이션, 뭐 푸드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쓰거든요. 기후 인플레이션, 식량 인플레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이런 거에 따라서는 매년 2035년까지 최소 약 1%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까지 매년 식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30년 누적되면 30%가 되는 거예요. 10년이 누적되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요. 예, 그래서 생겨나는 인플레이션이고 그에 따라서 전체 인플레이션, 우리가 좀 경제학의 전문 용어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량과 에너지와 모든 다 제품을 다 포함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경우 최대 1%포인트 가까이 매년 평균 오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런 것은 아주 실제한 우리의 경제 생활에 우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게 파급력이 기후 문제에서 환경 문제를 넘어선 경제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활 수준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표현하는 이러한 식량 공황 이런 지적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 공황이라는 표현까지 네. 이 책에서 네. 쓴 거네요. 그러니까 뭐 특정 국가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막았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또 난리가 나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정부는 대체 수입선을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 컨택을 하고 막 외교부가 막 이쪽 저쪽으로 네. 날아다니고 하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에 불과한 거고요. 그게 또 반복이 되고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금사과, 금징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예. 품목만 달라질 뿐 또 매년 이렇게 악순환이 생기는 거고요. 네. 우리 동해바다에서 이제 오징어랑 명태를 또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은 앞에서도 제가 이제 임기응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거를 기후변화를 막는 것밖에 없다라고 봐야 할지. 예, 근본적으로는 인류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굉장한 부작용을 늦게 깨달았고 네. 늦게 이 사실을 알았는데 살아왔던 방식이 화석연료 사용을 배제하고는 살 수 없는 방식으로 너무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근본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죠. 그러나 당장에는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농업 생산성의 급락에 대응하는 우리가 이런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daptation. 이 적응에 관련된 노력도 정부 정책 차원에서 소비자 개인의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 이 먹거리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급과 수요, 이 농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 산업, 그러나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과 수요를 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금사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올해 금사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출하량이 30%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냉해라든지 또 너무 많은 비라든지 이게 기존의 사과 재배가 용이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뭐 국내산 사과는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소출이 이제 여름, 가을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작년에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올해 뭐 이른 봄, 겨울에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농업 전문가들의 예측은 일관되게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남한 땅에서 사과 생산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위치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떤 과일로 이것을 대체할 것이냐. 이런 건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육류 말씀도 계속 드리지만 마찬가지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단백질은 섭취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최근 나오는 인공육, 배양육 이런 것들도 이런 대체육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멀지 않은 미래에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같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실내에서 말 그대로 수직형으로 농업 생산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논의도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수요 측면에서도 무조건 나는 국내산 사과만 고집할 거야. 이게 사실 안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이미 우리가 그 전조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사과와 같은 또 국내에서 재배되는 우리 국민들께 인기 있는 그런 과일들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균형 있는 식단을 위한 노력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사실은 좀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 그런 세상까지 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금 우리가 그런 변화되는 먹거리 상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딱 중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정부 당국도 이런 쪽의 공급과 수요 측면의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이 햇빛을 보는 게 아니라 LED 등을 보면서 자라고 공장형으로 1, 2, 3, 4, 5, 6층 이렇게 쌓아서 상추나 배추를 재배하게 되고 이게 참 영화 속에서 보던 건데요. 예. 뭐 그런 기술이 없지 않고요. 이미 예,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떤 불가피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아마 국내 기업들 중에도 앞으로 이런 쪽이 그렇죠.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기업들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대체육, 배양육이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비싸지만 언젠가는 한우, 한돈, 돼지고기, 소고기가 더 비싸질 날이 또 올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게요. 아주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덴마크가 이 낙농 강국 아닙니까? 네네네네. 거기 그 소도 많고 소도 돼지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이 나라가 이 특히 소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요. 아하.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언론에서 방귀세다 하는데 이 육축에 대한 탄소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축산 농가에다가 탄소세를 네, 부리게. 전 세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농업은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그렇죠, 거기는. 드디어 이제 덴마크에서는 탄소 배출 비중이 메탄도 이제 결국 탄소로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제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축 이 농업 부분에 대한 탄소세, 메탄세죠. 이거를 이제 부과하기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입 고기도 비싸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격을 더 올렸으니까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덴마크 정부는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또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상징적인 봅니다. 사건들이 이제는 또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질 갈 수 수도 있는 있죠. 거예요. 다음 키워드가 땀의 경제입니다. 땀의 경제. 네. 물론 이제 땀 흘려서 일하는 건 참 좋은 거긴 한데 그게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폭염 때문이라면 이거 얘기가 좀 달라지죠. 네.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어떤 이주 노동자가 뭐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쓰러져서 숨지는 사건. 사실 이게 종종 뉴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 또 폭염이 오는 시기여가지고 그렇죠. 요 스토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이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데요. 결국은 기후와 생산성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기후가 사람의 노동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봤던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학생들 성적이 나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지치고 집중 네, 못하죠. 예, 이제 그 메커니즘은 이제 경제학자가 풀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상관성은 확인이 된 거예요. 몇 도 이상에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성적이 몇 % 떨어지더라 이런 게 이제 경험적인 실증 연구로 나온 것이죠. 네네. 이것도 성적이라고 하는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후. 특히 여기에 에어컨을 쓰느냐 안 쓰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에어컨을 썼던 학생들과 쓰지 않은 학생들과 성적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나오는데 특히 야외 노동자. 결국 생산성 이슈에 있어서 기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 한국으로 치면 건설 노동자라든지 택배라든지 우리나라 또 택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그래서 이런 쪽에 노동자들이 이런 폭염에 노출될 경우 앞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 안에도 온열 질환, 예, 또 심지어 사망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상당히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게 본인의 건강 문제냐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날씨가 더웠는데 이 경영주가 과도하게 예를 들어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가장 더울 때 건설 현장으로 내모은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리적인 아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나 최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도 이것이 경영진의 중대한 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검토가 되고 있고 또 명시가 된 것을 보면 그만큼 이제 폭염이라는 것이 그런 노동자들의 건강 심지어 생존에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학계에서도 많이 있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런 법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러면 기준을
업종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온열 질환자가 야외 노동자에서 늘어나는 현상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 소재인지 법적으로 따질 부분에 대한 객관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다 산업 생산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그 과정에서 아까운 이런 생명이 사상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앞으로 폭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이 생각날 거고요.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업무량, 할당량은 또 채워야 하는 또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호하는 규제도 필요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기업 입장에서 조금 누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뭐 이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거는 그보다 그렇죠. 더 큰 그럼요. 사회적 손실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까 그 경제 기후 변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저하, 악영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경제 사회적 손실을 이제 어떤 경제적인 숫자로 이거 환산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책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 언론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력한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시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예. 미국의 GDP의 1.2%, 1%가 넘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조 원 정도가 사라진다. 이제 이런 수치를 이제 책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학술적인 연구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즉 폭염이 어떤 경제 손실을 가져올 것이냐. 특히 이제 이런 더위에 더더욱 취약한 뭐 적도 지역의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말 그대로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네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지 있지 않습니까? 이 네이처에 오래 실린 논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손실을 3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 얘기 많이 했지만 폭염에 따른 이제 건강 비용, 건강이 나빠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뭐 이런 문제들, 건강 비용, 그 다음에 이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 이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더워지면 전반적으로 공급망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건설 현장의 문제만이 아니고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3가지 관점에서 다 분석을 해보니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여기서 수치 자체보다는 2030년대부터 20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분석을 했어요. 이 연구에서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이 GDP 대비로 해볼 때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수치는 2030년대를 기준으로는 140조 원 정도 손실이 글로벌하게 생길 수 있는데 2050년대가 되면 여기에서 2배 이상인 300조 원 이상의 또 손실이 이 3가지 관점에서 건강, 생산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어떤 괴리 문제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사실 이러한 수치는 뭐 네이처라는 이제 아주 건인 학술지에 실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얼마나 더워질 건지에 따라 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것도 적은 규모가 아니라 수백조 원에 달할 정도의 피해가 더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경제적 손실 얼마 이러면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게 우리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 거기서 깎이는 거고 또 그만큼이 우리가 더 많이 또 일을 해야 한다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이러면 또 와닿기도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앞에서도 교수님이 그 코로나19가 사실은 기상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발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셨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염병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건 어떤 메커니즘일까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네. 뭐 그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사태, 글로벌 관점에서의 질병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걸 보면서 기후 위기에서 촉발된 질병 위기, 또 그 질병 위기가
모든 인간의 경제 활동을 프리즈 시켰잖아요. 우리 4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2020년, 21년에 그 끔찍했던 상황을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뭐 걸렸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 다 확인하고 그래서 뭐 식당 안 되고 또 심지어 뭐 여행 못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악순환 사이클이 완성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후 위기에서 질병 위기로, 질병 위기에서 경제 위기로.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은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할 수 없이 많이 하는 방식으로 또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도저히 먹거리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이 나무를 불태워서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나무 불태우는 순간 탄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또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완성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은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이러한 글로벌 감염병이 기후위기에서 촉발된 이런 상황이 안 생기려는 보장이 없다. 사실은 정말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백신 개발하려고 얼마나 또 많은 또 재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고 경제활동은 또 얼어붙는 이런 식의 그 고통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후위기 기후위기에서 시작된 질병의 위기 또 경제위기 이걸 정말 좀 완화하기 위한 막기 위한 노력을 인류가 정말 미래의 어떤 생존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책에도 그래서 이 감염병 관련된 아주 뭐 무서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와는 비교가 안 될 일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본인이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그 얘기를 빌려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그 읽고 있으면 사실은 우울하고 무섭죠.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게 안 겪었으면 모르는데 또 이거 과장하네, 또 공포 마케팅하네 하지만 겪었잖아요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2021년. 그렇죠. 21년도까지도. 아주 끔찍했죠. 저희가 폭염살인이라는 책을 서울대 홍종호 교수님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저자는 하여튼간 세게 경고를 합니다. 네. 강력한 병원체가 더 나올 수 있다.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냥 거짓된 주장이나 뭐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될 테고요. 다음 키워드를 열어보자면 값싼 냉기가 됩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좋아하실 텐데 그 에어컨 냉기인데 근데 이제 저자가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할수록 악순환에 빠진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거는 잘 아마 청취자들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아마 에어컨 많이 쓰실 거예요. 뭐 날씨가 그렇죠, 덥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를 100을 생산하면 네. 62는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뭐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서울 안에서는 전기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네.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옵니다. 만들어서 끌어오고. 네. 근데 그럼 그 지역에서는 탄소 배출을 포함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탄소 배출되니까 그 외에 뭐 아황산가스 또 미세먼지와 같은 여러 또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죠. 네. 그 탄소 배출이 되면서 다시 또 기후변화가 기후변화가 또 더 악화돼요. 기후변화가 악화돼서 여름에 이 폭염이 또 더 극심해지면 또 우리는 그 더위를 못 참으니까 또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럼 다시 또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위해 석탄을 수입하고 가스를 수입해서 또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게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 우리가 더위 식히려다가 탄소 배출하고 그 배출된 탄소가 다시 또 더 더위를 가져오고 그럼 우리는 더 또 할 수 없이 에어컨을 써야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뭐 제 개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저희 집은 아직 올해 한 번도 에어컨디셔너를 안 썼습니다. 안 틀었습니다. 저는 좀 뭐 저희 가족끼리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풍기로 놔보자. 작년도 그랬고요. 선풍기 쓰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적응인데요, 적응. 근데 이게 에어컨 켜기 전까지는 선풍기로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어컨을 한번 켜보면 맞아요. 예, 계속 그래요. 켜게 되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여름에는 방학 때 이제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집에서 일 많이 하거든요. 네. 글도 쓰고 책도 씁니다.
이렇게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 켜놓고 하면은 한 몇 시간 있어 보면 괜찮다. 이건 제가 근본적인 해법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 교수 아니 이렇게 힘든데 또 에어컨도 틀지 말라고 하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또 사람마다 또 다 적응력의 능력이 차이는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모든 개인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에어컨을 다 틀게 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다시 그 전기 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책의 저자의 지적처럼 또다시 배출된 탄소로 인해서 우리는 에어컨을 더 틀어야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개인으로서의 노력, 국가적 관점 또 세계적 관점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근본적으로 에어컨디셔너를 넘어서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책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뭐 화석연료 비롯해서 에너지 수요도 더 많아지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에어컨 켜면은 자동차 연비가 안 좋아진다라는 사실. 연료도 더 먹게 그렇죠. 되고 또 사실 에어컨이라는 게 열 교환 방식이잖아요. 네. 그만큼의 뜨거운 공기가 집 밖으로 더 밖으로 나가요. 실외기로 이제 예,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좋은 그런 통계를 제시를 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 방에서 혼자 쓰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 연구실이 교수니까 혼자 개인 연구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혼자 쓰는 에어컨만 전 세계 10억 대랍니다. 그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그런 이제 작은 에어컨들이 요즘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마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8명에 1명은 이런 개인용 에어컨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문제는 돈 많은 나라, 선진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또 역시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건 미국의 통계인데요. 미국 안에서도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에어컨 설치 비율이 백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에어컨 설치 비율과 확연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또 소득과 불평등과 또 직결되는 문제여서 참 이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어떤 그 계층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악한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또 학업 성적이 또 떨어지고 수도 있고 피해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피해도 균등하지 않다. 그러네요. 그럼 또 이게 또 악순환으로 가는 거고요. 2022년이었나요? 카타르 월드컵 때 그 경기장에 에어컨을 틀어서 그것도 많이 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또 최근에도 아마 많이도 단속을 할 텐데 이쯤 되면 이제 개문 냉방 문 열어놓고 냉방하는 뭐 화장품 가게나 이렇게 길거리 점포들도 많이 또 눈에 띌 테고요. 그것만 피해도 또 에너지도 많이 또 아낄 수 있을 텐데 같이 또 우리가 참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겠고요. 이어지는 키워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행동을 바꿔야 할 것인가? 행동 강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동 강령. 저자가 이런 물음을 하더라고요. 이 끓어오르는 지구에서 구워지든지 무서운 표현입니다만 구워지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행동을 해라.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는 이 도망가든지 이 말에 참 주목하고 싶은데요. 도망이요? 예. 어디 화성으로요? 지구를 떠나는 일은 너무 유언한 일이니까. 근데 아무 대안이 없으면 정말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없고 그 피해를 건강상에 또는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행동할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아주 작게는 에어컨 틀지 않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넓게는 정말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전 국민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동 아니겠습니까? 정책도 바꾸고요. 근데 이 도망간다는 것은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미국의 부자들, 유럽의 부자들은 아마 집이 여러 채일 겁니다. 그러면 더운 여름은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 미국 같으면 로키 산맥으로 가든지 이게 가능해요.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가고. 그런데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됩니다. 도망간다는 것이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적응인데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결국 그런 것이 기후 문제를 단선적으로 볼 수 없고 거기에 대응하고 생존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눠지는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도 역시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사람과 피할 수 없는 분들, 뭐 우리가 사회 경제적 약자들, 노약자분들 여름에 폭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어서 저는 참 이 지적이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구워진다는 표현은 너무 강력합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건강에 피해를 보고 극단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든지 이 대응한다는 것도 정말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니 한 나라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폭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또 국민의 어떤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말 정치권의 어떤 이 변화 또 언론의 적극적인 이러한 설득 또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한 어떤 제시 결국 우리 또 시민사회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정말 이 문제가 이제는 다른 나라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 문제가 우리 후손의 문제다. 이렇게 계속 더워지면 우리 후손은 더 고통 속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민의 각성, 국민적인 어떤 생각의 전환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관심은 많지만 참여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오늘이 맞습니다. 더우니까 맞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봐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적정한 그 냉방 온도를 사실 맞추기만 해도 좀 도움은 되기는 할 텐데요. 1도씩이라도 에어컨 온도를 좀 더 높인다라든지 이게 표현이 우리가 푹푹 찐다라고 표현하고 막 찜통 더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구워진다, 삶아진다 라고 지적한 게 사실은 또 그 안에 우리가 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찌 보면은 참여하고 행동하기 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불편을 참아내야 된다라는 거. 결국 이런 게 정말 그 개인의 관점으로만 보면 나 자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경제적인 여력만 된다면 이 여름의 더위를 피해서 뭐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튼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디 시원한 나라로 가서 한 2달 살다 온다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역시 탄소 배출은 굉장히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후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나 개인의 어떤 만족 최극대화의 관점이 아니라 내 이웃과 또 나의 후손들과 나의 자식들과 아니면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 시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문제를 봐야 한다는 생각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예 무시하고 나 자신의 그냥 만족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만 각자 도생의 길로만 간다면 기후 피해는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상상도 못할 피해로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제가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와서 강의를 한번 요청을 해서 갔는데 그 실내 공간 아마 저를 배려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에어컨이 22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공무원인데 이게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 한 분은 기침을 하고 계시더라고. 추워서 제 머리 위에서도 이게 에어컨이 내려오는데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배려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제도 기후고 오늘 제 강의의 주제도 에어컨 올립시다. 제가 그냥 직접 올렸어요. 바로 옆에 가서 26도로 올렸더니 에어컨 꺼졌죠. 26도는 됐으니까 당장에 기침도 안 하시고 한 공무원 한 분. 제가 30분 이상 더 강의했는데 26도로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거는 개인의 차원의 노력이고 특히 이제 어떤 공무원 사회는 물론이고 좀 더 솔선수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확산이 돼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노력이 필요하다. 더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안 할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정책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미국에서 지금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협약도 되게 이제 무시를 하고 다시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또 장려하다시피 하고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또 자신은 줄이겠다, 없애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정치인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따라 이제 시대도 맞춰서 가게 너무 많은 정책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란 말을 우리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바로 파리 협정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벌써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파리 협정 다시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1호 법안으로 뭐 하겠다 막 그랬었죠. 그래서 참 이게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전 세계는 또 전 세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최소한 대한민국부터라도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대한민국도 이제 지구촌 사회에서 책임 있는 하나의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기 요금부터 이렇게 전기 요금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공급하는 이러한 식의 정책에선 하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에어컨 소비 줄입시다 이런 얘기는 다 공허한 메아리고요.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에 상응하는, 또 전력 공급에 상응하는, 그 원가에 상응하는 가격 정책을 쓰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기후 정책,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고, 정말 이런 것을 용기 있게 해낼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도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서민 경제가 어렵다 이러면 또 정책이 또 후퇴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도 그 일회용품 규제도 상당히 좀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또 힘들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정책을 했고요. 요금 자체는 최소한의 원가와 특히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좀 부과를 해서 이것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중요한 신호, 시그널로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들,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전기요금을 이렇게 낮춰주면 부자와 대기업에게도 다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혜택이 더 많아요. 그만큼 더 많이 쓰니까. 저는 진짜 어려운 분들, 사회경제적인 약자분들, 저소득계층 어려움들, 노약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자영업자분들, 정부가 직접적으로, 특히 뭐 여름철 한시적으로라도 정말 폭염이 심해져서 이거는 재앙 수준이다, 이 폭염은 너무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직접적으로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보조가 들어가야죠. 국가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가격 정책은 시장 경제 질서에 충실하게 가고, 그래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싼 에너지원을 쓰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끔 해서 절약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공정을,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되, 어려운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을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무조건 요금 싸게 해주는 게 서민을 위한 거라고 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너무 큽니다. 조금 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빈부격차가 온열 격차, 냉기의 격차로 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 저자가 제프 구델 저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래요. 우리는 이대로 끝장인가요? 물론 이제 폭염살인이라는 책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교수님은 이 질문에 혹시 어떻게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교수님 그러면은 정말 비관주의자세요? 이런 질문을, 결국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같은 얘기죠. 네네. 우리 이대로 끝장입니까? 이제 이런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저는 책에 이 저자의 그래도 이 말이 굉장히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내일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들어보시죠. 내일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저도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입니다만 모든 문제를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호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아주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잘 만들어내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의 시대에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정말 책임 있게 정치해라. 언론도 잘못된 뉴스 양산하면은 지적하고, 그게 아니다. 정말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언론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책임 있는 어떤 시민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행동하는 모습들, 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큰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당장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순간부터 폭염을 극복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10대 고등학생들이 네.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목소리를 내고 막 심지어 소송도 불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기성세대로서 반성이 되고 그 청소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아, 또 이 청소년들이 결국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될 텐데 그때가 돼서 이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위치에 간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폭염 기후 문제에 대해서 훨씬 진일보한 정책과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환경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체감을 많이 못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내 자식들의 미래이고 내 손주들의 생명이고 이거를 가늠한다면은 훨씬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폭주하는 더위는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가? 폭염살인이라는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또 임팩트를 줘야만 하는 제프 구델의 책 읽어봤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